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태호는 예의가 바른 남자였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고 말끝마다 어른에 대한 존중이 묻어났다. 유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나서지 않았고 혜진이 말하면 그보다 반 박자 늦게 조심스럽게 대답하곤 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참 반듯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은 그 아이에게서 이상한 이질감을 느끼게 됐다. 어깨를 조금만 기울이면 닿을 거리, 그런 물리적 간격을 늘 지키면서도 눈빛만큼은 너무 깊게 들어와 있었다. 아이 같은 줄 알았는데 눈빛은 꼭 어른 같네. 혜진은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젖은 머리카락을 넘겼다. 퇴근 후 아무렇지 않게 저녁까지 먹고 간 유진과 태호는 주방 정리에 자연스럽게 합세했는데 유진은 엄마, 태호 설거지 잘해요. 손 진짜 야무져요. 라고 웃으며 물을 털었다. 그 순간 혜진의 손끝에 닿은 건 무심코 옆에서 컵을 받아 들던 태호의 손등이었다. 그 손은 전혀 놀라지 않았고 되레 조용한 시선으로 혜진을 바라봤다.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채 미안해요, 태호 씨. 손이 괜찮아요. 제가 갑자기 움직여서 그래요. 대화는 짧았지만 분위기는 너무 길게 남았다. 혜진은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 눈빛이 머릿속에 꾹 박힌 듯 맴돌았다. 그 후에도 태호는 별일 없다는 듯 수건으로 손을 닦고 조용히 그릇을 정리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서 이미 TV에 빠져 있었고 주방은 어쩐지 둘만의 공간처럼 고요해졌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태호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이 집은 참 조용하네요. 유진이랑 둘이서 사는 줄 알았어요. 조용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유진이 엄마니까요. 아무래도 손님이 오면 조심스럽죠. 네,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괜히 방해되는 건 아닌가 싶고. 혜진은 가볍게 웃었지만 웃음이 입가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태호는 컵 하나를 더 닦으며 한 번 더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는 낯선 사람도 잘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 말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냥요. 눈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오래 머물더라고요. 순간 주방 창밖에 밤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혜진은 말을 잇지 않았고 태호는 조용히 수건을 내려놓고 뒷걸음쳤다. 유진의 부탁은 단호한 척하면서도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냥 하루만 더 있다가. 엄마, 아침에 혼자 있으면 좀 그렇잖아. 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유진의 말끝에 걸려있던 무언가를 놓치지 못한 채 다시 소파에 앉았다. 결국 그날 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유진의 방은 잠긴 채였고 그는 거실에서 담요를 덮고 잠시 눈을 붙였다. 눈을 뜬 건 새벽과 아침 사이 어딘가였다. 커튼 사이로 희끄무레한 빛이 스며들었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으며 주변은 조용했지만 무겁지 않은 정적에 머물고 있었다. 태호는 몸을 조금 일으켜 시계를 보려다 정면에서 시선 하나를 마주했다. 소파 맞은편 주방과 가까운 쪽 의자에 혜진이 앉아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다리는 꼰 상태로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시선은 분명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거실의 공기보다 더 조용했고 눈동자는 불을 끈 방 안에서조차 선명하게 보였다. 태호는 몇 초간 어색하게 눈을 깜빡이다가 살짝 몸을 움직이며 물었다. 어머니, 뭐 보세요? 그제야 혜진이 흠칫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서둘러 시선을 식탁 쪽으로 옮기며 눈빛에 감정을 얹지 않은 채 말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 보이길래. 좀 졸려 보이더라. 깨웠네. 미안. 아니요. 괜찮아요. 저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불도 안 끄고 있었네요. 괜찮아. 근데 원래 이렇게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 말엔 태호가 잠시 웃었다.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이불을 걷어 옆에 놓았다. 아니요. 낯선 데서 자는 거 별로 안 익숙해서요. 근데도 잘 잤네요. 혜진은 다시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말끝이 이상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에는 명확한 의도도 거절도 호의도 없었다. 그저 조심스러운 공기만 맴돌았다. 태호는 천천히 일어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물컵을 찾았다. 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머뭇거리던 태호는 문득 다시 돌아섰다. 근데 어제 잠들기 전에 어머니 눈빛 좀 이상했어요. 내 눈빛이? 그냥요. 누군가를 지켜보는 느낌 같은 거.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인상에 남아서요. 혜진은 말없이 웃었다. 무표정과도 다르고 유쾌함과도 거리가 먼 표정. 그 웃음에는 차가운 결백함 대신 뭔가 눌러 담은 듯한 어색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끝나기 전 혜진이 짧게 말했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니는 낯선 걸 별로 안 무서워하시나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해? 태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눈빛이 거실을 둘러싼 공기보다 더 진지했다. 그냥요. 느낌이 그랬어요. 누군가랑 처음 마주할 때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눈빛 하나거든요.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을 삼킨 채 입술을 한번 다물고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뒷모습에선 오히려 대답 대신의 의미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 말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으니까. 태호는 컵을 내려놓고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유진에게 곧 나갈게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아침인데 이상하게 주변의 공기만 달라져 있었다. 문득 그는 거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속으로 중얼였다. 방금 그 눈빛 왜 기억에 남는 거지? 토요일 오후 햇빛이 조금씩 식어가는 늦은 시간. 유진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태호는 잠시 주춤거렸지만 휴대폰을 들었다. 망설이는 듯 하다가 혜진의 번호를 눌렀고 통화음이 2번 울릴 무렵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태호야, 무슨 일이야?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혜진은 순간 당황한 듯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밖에서 보는 거지? 약속 장소는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카페였다. 그곳은 평소 유진이 친구들과 자주 가던 곳이었고 혜진은 그곳에 혼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태호의 눈빛에 섞여 있던 무언가에 이끌려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다. 태호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차가 식어가는 모양의 라떼 잔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앉자 태호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그러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혜진 또한 그러했다. 둘 사이에 차가운 커피 잔과 익숙지 않은 정적이 놓여 있었다. 그날 집에서 거실에서 그의 말은 느리게 시작됐다. 왜 그렇게 절 바라보셨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짧은 숨을 쉬었지만 어떤 대답도 내놓지 못했다. 그녀는 말 대신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잠든 척하던 태호를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 그건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면서도 눈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 안 해야 하는 거 아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무시할 수가 없어요. 혜진은 숨을 멈췄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말을 들을 때보다 한 박자 느리게 반응했다. 태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단지 그저 태호야. 그건 그냥 착각일 수도 있어. 내가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오늘도 어제도 어머니가 눈을 피할 때마다 더 궁금했어요. 저만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도 했고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 손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식지 않는 한더는 무슨 말을 해도 무의미하단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순간 태호가 몸을 조금 기울였다. 입술이 겹치기까지는 아주 짧은 거리였다. 숨이 닿고 눈이 닫혔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은 순간 혜진은 이 모든 것이 꿈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잘못된 일이라며 몸을 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입술은 천천히 떼어졌고 그 사이에 담긴 감정만이 잔상처럼 남았다. 지금 나도 잘 모르겠어. 너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도. 근데 한 가지는 알아. 날 바라보던 내 눈빛, 그건 절대 거짓이 아니었어. 태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그게 시작이면 안 될까요? 어머니. 혜진은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이미 경계를 넘은 사람의 체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이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고 말했을 땐 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예의였고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혜진의 눈빛은 처음보다 더 차분했고 조용했으며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저녁 준비는 거의 끝나 있었고 유진은 태호에게 엄마, 오늘 된장찌개 진짜 잘 끓였어라며 웃었고 태호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입꼬리까지 가지 못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사이로 흘러나오는 조용한 수저 소리, 된장찌개의 냄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흐르는 공기. 혜진은 그 틈을 말 한마디 없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식탁 아래로 손을 뻗었고 그 움직임은 다소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태호는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무릎 위로 종이 한 장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고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에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그 종이의 의미를 알 것 같았고 그러면서도 직접 보지 않고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갈증에 가까운 긴장이 몰려왔다. 유진이 물을 따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그 순간 태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손끝에 달라붙는 듯한 감촉, 급하게 눌러쓴 듯한 볼펜 자국이 손바닥에 느껴졌고 짧고 단호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밤 왕자 모텔 203호. 말 걸지 말고 그냥 와요. 그 짧은 글자들 안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으며 설명도 필요 없는 이끌림이었다. 태호는 고개를 들었고 혜진은 이미 시선을 거둔 채 된장찌개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 그저 평범한 저녁의 한순간처럼 굴고 있었지만 태호는 그녀가 방금 손끝으로 남긴 그 메시지 하나로 모든 공기가 달라졌음을 뼈마디로 느낄 수 있었다. 태호 씨, 밥 좀 더 드릴까요? 혜진이 유진에게 묻는 말인 척하면서 고개를 살짝 돌렸다. 눈이 잠시 마주쳤고 그 안엔 명확한 신호가 들어 있었다. 아, 네. 괜찮아요, 아직. 태호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고 종이는 접지도 못한 채 바지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그 짧은 순간 손끝이 얼얼하도록 심장이 뛰었다. 유진은 엄마의 행동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듯 웃으며 반찬을 집었고 태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물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방금 손에 쥐었던 쪽지의 감촉이 입안에 퍼지는 듯했고 그 속에서 자신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삼켰다. 목구멍이 꿀꺽하고 울리며 어떤 욕망과 공포가 동시에 타올랐다. 그날 밤 그가 향할 곳은 정해져 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한참 전부터 그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태호는 손목시계를 보며 두어 번 입술을 눌렀다. 숫자는 정확히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는 문 앞에 한참 서성이다가 결국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찰칵 가볍게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뛴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격렬한 심장이 느껴졌다. 방 안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았다. 스탠드 조명 하나가 은은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아래 혜진이 앉아 있었다. 코트를 벗은 채 단정한 검은 니트 차림으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정리된 듯 고요했고 태호는 문을 닫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감지하며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혜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숨을 들이쉰 다음 그를 끌어안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돌아가도 돼요.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말은 돌아가도 된다 했지만 행동은 정반대였다. 그 입맞춤은 억눌렀던 감정이 새어나오는 틈 같았고, 태호는 처음에는 몸을 굳히고 있었지만 어느새 양팔이 저절로 움직여 그녀의 등을 껴안고 말았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그녀의 손끝은 그의 셔츠 단추를 풀어가며 떨리고 있었으며 그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했다. 그녀가 손끝으로 매무새를 풀어가는 동안 태호는 두 눈을 감은 채 최대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지만 몸은 점점 더 그녀에게 끌려갔다. 미쳤지. 나도 알아.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 그날부터였어요. 당신이 웃지 않고 나를 봤을 때 그게 자꾸 생각났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이불 위로 자신을 던졌고 태호는 단 한 번의 망설임 끝에 그 위에 덮였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몸이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서 무너지는 마음은 컸고 침대 시트는 구겨지고 숨은 격해졌으며 겹쳐진 체온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엉켜갔다. 그녀는 베개실 위로 머리를 젖히며 눈을 감았고 태호는 그녀의 뺨에 입술을 누르면서 속삭였다.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서. 그녀는 눈을 떴고 숨을 고르며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손끝이 그의 눈썹, 뺨, 턱선을 천천히 훑었고 그러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인 건 알겠는데 그걸로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하죠? 이 나이 먹고 이런 말이나 하고. 그럼 이제부터 날 섬겨요. 내가 조금 서툴더라도. 응, 알겠어. 태호 씨. 태호는 그녀의 손등에 다시 입을 맞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조용한 방 안에선 단 하나의 소리, 숨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고 어느새 커튼 틈으로 스며든 밤바람이 방 안을 아주 미세하게 스쳤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겹친 채 숨을 죽이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새기듯 그렇게 처음으로 마지막 선을 넘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기쁨도 끝났다는 불안도 없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전부였고 그건 기묘하게 따뜻했다. 침묵은 길었고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스며 있었다. 죄책감과 설렘, 두려움과 안도감, 금기와 충동, 그리고 미련하게도 사랑 같은 것이 아주 작게 깃들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준수는 어느 날 늦은 밤 주방 식탁에 앉아 습관처럼 카드 명세서를 훑어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수많은 생활비 내역 사이 익숙하지 않은 상호명이 눈에 걸렸다. 왕자 호텔. 낯설고 어딘가 뜨악한 이름이었다. 결제 시간은 오후 8시 반, 날짜는 유정이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한 그날이었다. 그는 한참을 그 이름만 바라보다가 결국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천천히 내려놓고 숨을 고르듯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런 확신은 없었지만 그렇기에 더 찝찝하고 묘하게 예민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유정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돌아왔고 편안하게 웃으며 여보, 늦게까지 깨어 있었네? 하고 말을 걸었다. 준수는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명세서를 탁자 위에 올려두며 물었다. 이날 왕자 호텔에서 뭐 한 거야? 유정은 순간 시선을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갸웃하며 명세서를 들여다봤다. 아, 이거 친구 만나러 간 거야. 거기 라운지 괜찮다고 해서. 말은 간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느슨하고 어조는 지나치게 담담했다. 준수는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근데 그 친구 이름은? 유정은 허공을 바라보며 손톱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예전에 같이 일했던 애. 이름 말하면 모를 텐데 뭐 하러 물어? 하고 대꾸했다. 그 대답은 궁금증을 풀기보다 더 깊은 의심을 낳았고 준수는 더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멈춰버린 확신과 미세하게 흔들리는 의심의 갈피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 시각 방 안에서는 태호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망설이고 있었다. 화면에는 혜진의 이름이 저장된 메시지 창이 떠 있었고 그 위에는 다음은 없어야 해요. 우리.
생각 좀 해봐요 라는 문장이 타자로 써졌다. 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이면 유진과 또 마주해야 했고 혜진 역시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다시 식탁에 앉을 터였다. 이제 좀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태호는 저녁이 끝난 뒤 집 앞 골목에서 혜진과 조용히 마주서서 그렇게 말했다. 그날도 그렇고 모텔도 어쩐지 누가 다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단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조금만, 진짜 조금만 조심하자는 거예요. 조심이요? 혜진은 고개를 숙여 웃듯이 말했다. 그럼 난 조심스럽게 미쳐볼게요. 태호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고 혜진은 그를 바라보며 차가운 얼굴로 덧붙였다. 난요, 후회는 안 해요. 한 번 시작한 거면 그냥 가보는 거지. 당신은 어때요? 나도 그래요. 다만 유진이가 혹시라도 그 애는 순진해요. 몰라요. 아마 오래도록. 태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혜진이 얼마나 차분하게 모든 걸 넘고 있는지 실감했다. 그녀는 절대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흔들리기는커녕 어쩌면 그 틈을 밀고 들어오는 틈새마저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태호는 방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봤다. 숨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고 혜진의 눈빛과 그 말투 그리고 준수의 침묵까지도 끊임없이 맴돌았다. 모든 건 멀쩡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그런 밤이었다. 유진이 단체로 떠나는 회사 워크숍은 원래 2박 3일 일정이었고 혜진은 그 사실을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굳이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다. 여행을 가는 아침 유진은 트렁크를 끌며 현관 앞에서 웃었다. 엄마, 다녀올게. 태호 오면 밥 좀 챙겨줘요. 그 한마디가 문이 닫히며 가볍게 남았고 혜진은 식탁 위 컵을 들어 올린 채 눈길을 내리지 않았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혜진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올래요? 라는 문장은 너무 담백해서 오히려 더 짙은 의도를 감추는 듯했다. 답장은 몇 분 뒤에 왔다. 네, 오후쯤 갈게요. 그 말은 어떤 확신이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 조용함이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 혜진은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다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상한 날이네. 햇살도 참 밝고. 태호가 현관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말 그대로 아무도 없었고 혜진은 소파에 앉아 창문 너머를 보고 있었다. 그가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오자 혜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조심히 왔어요? 네. 대화는 짧았고 눈빛은 오래 머물렀다.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섰고 둘 사이에 딱히 말이 더 오가지 않아도 어쩐지 이미 합의된 약속처럼 서로를 바라봤다.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엔 미련도 없었고 죄의식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택처럼 태호는 먼저 방 문을 열었고 혜진은 그 뒤를 따라 천천히 들어섰다. 불이 꺼진 방 안에는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옅게 스며들고 있었다. 침대 끝자락에 앉은 태호는 긴장된 손끝으로 바지를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이상하게 잊히질 않더라고요. 혜진은 창가에 멈춰선 채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그냥 한 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네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다가섰다. 침묵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진하게 만들었고 그 공기 속에서 숨소리와 눈빛만이 교환되었다. 손끝이 닿고 가슴이 맞닿고 입술이 또다시 포개졌다. 오늘은 진짜로 태호 씨 섬겨볼게요. 그래요. 혜진이 먼저 그의 목덜미를 끌어당겼고 태호는 잠시 숨을 멈춘 채 그대로 그녀를 안았다. 옷깃이 흩어지고 이불 위로 드러나는 살갗 사이로 숨결이 천천히 번졌다. 땀이 먼저 흘렀고 그 다음엔 깊고 억눌린 호흡이 뒤따랐다. 태호는 속삭였다. 이게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보다 이게 솔직한 것 같아서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태호의 얼굴을 조용히 감싸 안은 채 이불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 밤은 조용했고 긴 숨결과 얽힌 팔,
얇은 천 사이로 번지는 체온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밖은 아직 해가 지지 않았지만 그들만의 시간은 이미 밤으로 접어든 듯 느껴졌고, 그렇게 그들은 말 없는 합의 속에서 다시 한번 선을 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뜨거워졌고, 소리 대신 눈빛과 손짓이 대화를 대신했다. 모든 걸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움직임이 말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을 전하고 있었으며, 혜진은 베개에 고개를 묻은 채 조용히 한마디를 흘렸다. 후회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 마음도 내 몸도 예전부터 이랬던 것 같아서요. 그냥 이제야 정직해진 거예요. 그리고 태호 씨, 오늘 저 제대로 했죠. 마음에 들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대신 미소 지며 혜진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아주 긴 숨, 억눌린 갈망, 조용한 파문. 그 밤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세탁 바구니 속에서 은은히 풍기는 낯선 향이 준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익숙한 세제 냄새 속에 스며든 건 그가 아는 어떤 향수와도 달랐다. 혜진의 셔츠 단정히 개어져 있던 그것을 들고 그는 코끝을 가져다 댔다. 익숙지 않은 향이었다. 가벼우면서도 자극적이고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듯한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기분까지 들었다. 향수 바꿔봤어. 어때? 혜진은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며 가볍게 묻는다. 그의 시선을 알아챈 건지 아니면 정말 무심한 말투인 건지 준수는 한참이나 대답을 하지 못하고 셔츠를 접어 내려놓았다. 응, 좀 다르네. 어디서 산 거야? 지인이 준 거야. 너한테는 어울릴까 싶어서. 그 말 끝엔 이상한 여운이 담겨 있었고 준수는 왠지 그 문장 너머에 있는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기분이었다. 반면 태호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등엔 아직도 혜진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고 입술은 어쩐지 묘하게 간질거렸다. 지워지지 않는 감각,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입맞춤의 흔적.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쓰다 말았다. 우리, 이거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아직 보내지 못한 그 문장은 진동이 올 때마다 덜컥 겁이 나서 지워지기 일쑤였다. 그는 알 수 없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유혹인지 아니면 진심이 되어버린 건지. 혜진과의 만남이 단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왜 자꾸만 그 입술의 온도가 떠오르는 건지, 왜 그녀의 눈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혜진 역시 베란다에서 식물에 물 주며 자꾸만 창문 너머의 주차장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 차가 올까봐, 혹은 안 올까봐. 태호는 오늘 연락을 줄이자 했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심장을 짓눌렀다. 유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점심시간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태호의 연락이 이상하게 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고 평소라면 한두 마디라도 남겼을 메시지도 확인되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약간의 불안을 느끼며 별 생각 없이 태호의 위치 공유 앱을 켜보았다. 화면에 떠있는 작고 둥근 점 하나. 왕자 모텔. 그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순간 유진의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 위치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 장난으로 기기를 빼앗았을 수도 있겠다는 억지 위안은 단 5초도 가지 못한 채 무너졌다. 설마 무슨 일로 모텔에? 그녀는 급하게 차를 돌렸다. 점심시간이라 근처에 주차된 차량도 많지 않았고 모텔 앞 도로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건물 입구에 서서 고개를 들어 간판을 올려다보는데 눈이 따가웠다. 햇살 때문인지 마음이 뒤틀린 탓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전히 신호만 가고 받아주는 이는 없었다. 문자를 보냈다. 태호야,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전송 후 10분이 지나도 읽지 않음. 그녀는 결국 조심스럽게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에게 묻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방 번호도 알지 못했다. 대신 초조하게 계단 근처를 서성이며 눈치만 살폈다. 낯선 남자 하나, 여인 하나,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게 느껴졌고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마다 숨을 죽였다. 누구랑 있는 건데 왜 하필 모텔이야?
한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하다 결국 유진은 천천히 뒷걸음치듯 로비를 빠져나왔다. 발걸음은 느렸고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머릿속은 수십 개의 가정으로 빼곡히 어지러웠다. 태호가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상상 자체가 불편했고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모르는 존재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묘하게 등골을 타고 스며들었다. 이런 거 나답지 않은데 의심하고 쫓아오고 하지만 지금 가장 두려운 건 그 방 안이었다. 그 문 뒤에 있는 사람, 그 침대 위에 놓인 숨결, 그 이불 아래 덮인 정체불명의 체온. 유진은 더 이상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모텔 앞 골목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돌아섰다. 유진은 모텔 앞에서 돌아온 뒤 내내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졌는데도 불을 켜지 않았고 창밖으로 흘러내리는 자동차 불빛이 벽을 스치며 방 안을 가로지르는 게 전부였다. 손에 쥔 핸드폰은 수시로 켜졌다 꺼졌고 메시지하면 읽지 않은 표시가 그대로였다. 애써 무덤덤하려 했었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 정오의 모텔로 돌아갔다. 문득 머릿속에서 딸깍 소리처럼 어떤 퍼즐 조각이 들어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분명 엄마도 없었다. 식탁엔 국이 식어 있었고 냉장고 위에는 메모 하나 없이 조용했으며 거실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그 시간 태호는 모텔에 있었고 엄마는 도대체 어딜 갔던 걸까? 유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다행히 신호음 끝에 상대가 받았다. 태호야,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오늘 점심시간 어디 있었어?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고 태호는 평소답지 않게 말끝을 흐렸다. 그냥 혼자 좀 쉬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유진은 눈을 감은 채 한쪽 팔로 이마를 짚었다. 그냥 이상했어. 내 위치가 모텔로 찍히고 연락도 안 되고 뭔가 좀 낯설었어. 유진아, 정말 미안해. 몰랐어. 그게 그렇게 보여질 줄은 그냥 지인 좀 도와주다가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지인, 누구? 그냥 아는 형. 목소리는 작았고 말끝은 허둥거렸으며 유진은 그 얄팍한 둘러댐 속에서 진심을 찾으려 애썼다.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은 유진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근데 왜 하필 그 시간에 엄마도 집에 없었지? 그 말은 그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흘러나왔지만 그 문장 하나가 방 안을 찢고 지나가듯 잔잔한 공기를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준수는 조용히 국을 휘저었다. 그는 유진의 눈을 피한 채 혜진의 자리에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곧 머리를 떨궜다. 당신 어제 낮엔 어디 있었어? 그가 묻자 혜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친구 만나고 마트 좀 다녀왔지. 왜 갑자기? 준수는 미소도 의심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 시간 분명 집엔 아무도 없었다. 혜진도 유진도 태호도. 그리고 그는 이제야 그 공백이 얼마나 뼈아픈지 알 것 같았다. 아침 식탁 위엔 네 사람의 숨소리만 가볍게 얹혀 있었다. 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잠깐씩 시야를 흐리게 할 뿐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 생각은 없어 보였다. 유진은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가 뜨거운 국물을 입에 댄 뒤에도 아무런 표정 없이 씹지도 삼키지도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정면에 앉은 태호는 그런 유진을 바라보다가 마치 자기가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는 듯 고개를 옆으로 돌려 시선을 피했다. 그럼에도 식탁 위의 기류는 너무 조용해서 젓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작게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툭툭 찢고 있었다. 이런 날은 무슨 말 해도 어색하네.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그 말조차 누군가의 신경을 거슬릴까봐 사과처럼 던진 말이었다. 유진은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가 금세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릇을 밀었다. 그리고는 담담하지만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밥만 먹어요. 다 아는 사람끼리 괜히 거짓말하지 말고. 혜진은 입을 다물었고 태호는 미묘하게 떨리는 눈꺼풀을 내린 채 국을 휘젓기만 했다. 말없이 이어지는 식사는 마치 서로를 감싸는 포장지 같았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가 먼저 찢어낼 용기를 낼지는 불분명했다. 준수는 말이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들고 있던 숟가락조차 내려놓지 못한 채 손등에만 힘을 가득 주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밥그릇이 아닌 그릇 옆 테이블 나무결 위에 오래 박힌 작은 상처에 닿아 있었고 그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숨을 들이쉬었다. 태호야. 짧고 굵게 이름을 부르자 태호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네, 아버님. 지금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겠지. 그 말은 뭔가를 묻는 것도 추궁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태호는 입술을 꾹 다문 채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는 작게 움직였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쉽게 떨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돌렸고 혜진은 식은 밥 위에 젓가락을 얹은 채 팔을 내렸다. 책임이라 그 말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가볍게 들리는지 넌 모를 거야. 유진의 말은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속엔 쓰디쓴 온기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정적. 숟가락도 젓가락도 그 어떤 접시도 흔들리지 않았다. 단지 눈빛과 눈빛이 오래된 벽지처럼 얇게 마주 붙어 있었을 뿐이었다. 유진은 아침부터 무겁게 가라앉은 속을 억누르며 두 사람을 따로 불러냈다. 먼저 태호를 불러 거실에 앉히고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어젯밤부터 내내 이어졌던 그 뭔지 모를 이질감이 머리카락 끝까지 스며들어 있었고 유진은 그 감정을 짚어내려 애쓰는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 씨, 어제 낮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그땐 친구들이랑 회식이 있었어. 학교 근처에 있는 바에서 간단히 마셨고 그러다 근처 호텔 라운지에 들은 거야. 단체로 갔어. 한 6명쯤. 그의 말투는 어색하게 흐트러지지 않았고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되묻는 유진의 시선 앞에서도 태호는 정확한 시간대와 동선을 천천히 설명했다. 모텔이라니 왜 그런 데를. 정식으로 잡힌 회식이 아니었어. 그냥 교수님이 한잔하자고 부르신 거고 마침 근처에 있는 데가 거기였던 거야. 단체 사진도 있어. 보여줄까? 아니야, 됐어. 그냥 물어본 거니까. 유진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에서는 뭔가 미세하게 멍이 드는 기분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모텔 라운지, 단체 사진 어쩐지 모든 설명이 너무 완벽해서 더 불편했다. 다음은 혜진이었다. 유진은 식탁에 앉아있던 혜진을 조용히 불러 세탁실로 데려갔다. 문을 닫고 난 뒤 짧은 침묵이 흘렀고 혜진은 먼저 눈을 들었다. 엄마, 어제 어디 계셨어요? 왜? 아니, 그냥 그 시간에 안 계시길래. 미용실이라도 가셨나 해서. 응, 맞아. 미용실. 머리 좀 다듬으려고 했지. 예약은 안 했는데 마침 자리가 있더라.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박을 하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시간, 다른 장소, 명확한 단서, 모순 없는 설명. 심지어 서로의 얘기를 듣지도 않았을 텐데 마치 짠 듯 맞아떨어지는 흐름. 유진은 가슴이 텅 비는 기분에 멍하게 웃었다. 의심은 더 단단해졌는데 정작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기분이 더 끔찍했다. 알겠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내가 요즘 좀 예민한가 봐요. 그 말에 혜진은 유진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고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힘들어할까 봐 미리 얘기 안 했던 거야. 괜히 걱정할까 봐. 응, 고마워요. 엄마. 식탁에 돌아와 앉은 유진은 손에 힘이 풀려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밥을 씹다가 문득 중얼이듯 말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하지만 그 혼잣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 작아도 괜찮으니까 해보자. 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유진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태호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죄어왔다. 처음부터 태호는 자금이 부족했고 대출도 쉽지 않았으며 유진이 해주겠다고 했던 지원금으론 턱없이 모자랐다. 그런 태호를 조용히 불러 따로 계좌번호를 적어 건네며 혜진은 말했다.
이건 내가 갚지 않아도 돼. 하지만 유진이는 모르게 해줘. 나 그냥 내가 웃는 얼굴을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날 이후 식당은 급속도로 정리됐고 마침내 간판이 걸렸다. 태호 식당. 이름만 보면 평범했지만 그 안에 얽힌 감정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복잡했다. 오픈 날 혜진은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찾아왔다. 유진은 주방이 부족하다는 태호의 말에 고민 없이 혜진에게 물었다. 엄마, 시간 좀 괜찮으면 아르바이트처럼 도와주실래요? 어차피 집에만 계시기도 지루하셨잖아요. 혜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울게. 불편하지 않게, 손 안 가게만 움직일게. 아니요, 전 오히려 든든한데요. 어머니 계시면 불안한 게 사라져요. 그 말을 들은 유진은 살짝 웃었고 태호는 그 옆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컵을 채웠다. 근데 너 우리 엄마한테 너무 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제는 그런 사이잖아.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유진이 웃으며 말할수록 혜진과 태호는 마주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시선이 얽혔다.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혜진은 거의 매일 주방 뒷정리를 맡았고 태호는 물 흐르듯 그녀의 움직임에 익숙해졌다. 서로 말은 없지만 손이 닿거나 등 뒤에서 스치면 아주 잠깐 눈빛이 흐르곤 했다. 그날 밤 정산을 마치고 전기 스위치를 내리던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너, 내 돈이 들어간 거라 부담되지 않아? 태호는 대답 대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불 꺼진 주방 안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 식당이 없었으면 난 유진이랑 계속 멀어졌을 거예요. 지금 이대로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걸지도 몰라요. 그 말에 혜진은 고개를 돌려 태호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지금은 이게 제일 조용한 방법이니까. 문이 잠긴 건 아주 조용한 소리였다. 딸깍 하고 살짝 울렸을 뿐인데 그 안의 공기는 바닥부터 차올랐다. 식당 간판 불이 꺼지고 나면 주방 뒤편의 작은 방 하나만이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낮엔 그저 식자재 박스와 쌀자루가 쌓인 허름한 창고 같았지만 밤이 되면 그 방은 둘만의 은신처가 됐다. 태호는 유진이 다녀간 이후에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고 혜진은 손에 물기만 닦아낸 채 묵묵히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날도 어김없이 불을 다 끈 태호가 먼저 뒷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혜진은 앞치마를 풀어 벽에 걸며 그의 뒤를 따랐다. 문은 닫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닫혔다. 그 소리조차 외부에 들킬까봐 살짝 밀어넣고 천천히 걸쇠를 돌렸다. 오늘 좀 늦었네요. 혜진이 속삭이듯 말하자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말 없이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손톱 밑에 남은 고춧가루 자국, 손등엔 칼 자국이 얇게 그어져 있었고 그조차 예뻐 보였다. 식당이 잘 돼서 그런가 봐요. 손님도 많고. 혜진이 웃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태호는 그 웃음을 오래 보지 못하고 대신 눈을 감았다. 어깨가 약간 떨렸고 두 손이 서서히 그녀의 허리로 향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혜진은 한 발 먼저 다가와 그의 턱을 올렸다. 말하지 말아요. 입술이 닿기 직전 혜진이 먼저 말했고 태호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켰다. 입술이 겹쳤고 등 뒤에서 선반이 흔들렸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는 단 한 번.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혜진이 먼저 몸을 밀어붙였다.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면서도 시선은 단 한 번도 피하지 않았고 태호 역시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몸이 닿자마자 식은 땀이 피어올랐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삼키려는 듯 깊이 얽혔다. 오래도록 말없이 숨만으로 방 안을 채웠고 커튼 틈 사이로 새는 불빛 하나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태호가 속삭이자 혜진은 눈을 감고 이 말을 그의 어깨에 기댔다. 나도 이 나이에 누굴 이렇게 간절히 기다릴 줄은 몰랐고 그런데도 계속 기다렸죠. 내가 문을 열 때마다 하루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늘이 시작됐다는 느낌이었으니까. 침대는 오래된 스프링 소리를 내지 않으려 몸을 조심스럽게 기댔다. 하지만 숨결은 점점 깊어졌고 피부 위에 스치는 손끝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짓말처럼 조용했던 밤이 천천히 뜨거워졌다.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태호가 문득 물었다. 아니, 안 되지. 근데 그래도 사라지고 있잖아. 혜진은 웃었고 태호는 그 웃음 위에 다시 입술을 겹쳤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오직 서로를 찾아가는 두 사람의 숨소리뿐이었다. 소리가 클까봐 웃음도 삼켰고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 입술도 닫았다. 하지만 그 모든 조심스러움은 결국 서로에게 깊이 빠져드는 걸 막지 못했다. 그 밤, 그 방, 그 작은 식당 안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큼.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우리는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고쳐 먹을 시간도 누구에게 털어놓을 용기도 없었지만 그 방 안에서만큼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도 누가 먼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웠는지도 이젠 기억나지 않는다. 식당 뒤편 문 하나 닫히면 세상과 단절되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얼굴을 잃어갔다. 엄마였던 나는 여자가 됐고 딸의 남자였던 그는 점점 내게서 남자의 향을 물들여갔다. 이제 그만두자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태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혜진은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혜진의 손등을 감싸주고 있었고 어깨는 조금씩 떨렸다. 그만두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놓지 못했다. 맞는 건 알아요. 근데 혜진 씨는요? 모르겠어. 요즘은 맞는 게 뭐였는지도 모르겠고. 혜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창밖 어둠 너머로 식당 간판이 꺼져 있는 게 보였고 그 아래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이 마음을 짓눌렀다. 솔직히 말할까요? 저는요, 죄책감보다도 지금이 끝날까봐 더 무서워요. 나도 그랬어. 너무 무서웠어. 이게 다 무너질까봐. 근데 무너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고, 그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래서 더 아팠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안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결들이 엉켜 있었다.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난 정말 엄마가 아닐 거야. 그럼 전요. 전 뭔데요? 혜진 씨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만 계속 마음이 가요. 피하려고 해도 안 보는 척해도 혜진 씨가 웃으면 그냥 무너져요. 숨이 가라앉았고 그 정적 안에서 눈빛만이 흔들렸다. 누군가는 잘못됐다고 말하겠지. 누군가는 더럽다고 무너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다. 가장 무너졌던 건 자신이 가족을 지키려 애쓰며 살아오던 바로 그때였다는 걸. 남편은 늘 침묵했고 딸은 자라나며 점점 멀어졌고 자신은 혼자 식탁을 닦고 벽지를 다시 붙이며 겨우 하루를 버텼다. 그런 날들 속에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따뜻한 밥을 먹고 웃는 얼굴로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말해줬다. 그게 태호였다. 그 짧은 한마디가 혜진을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난 이 관계가 틀렸다는 걸 안다. 근데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모르겠어요. 그냥 나도 태호 씨 앞에서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 말은 모든 걸 정리해주는 듯했고 동시에 어떤 것에도 답이 되지 못했다. 그날 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고 태호는 눈을 감고 그 손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마음은 엉켜 있었지만 묶여 있지는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택한 건 맞지만 결국 책임은 나눌 수 없는 것이었다. 식당은 계속 운영됐고 혜진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듯 낮을 보내고 태호는 매일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혜진을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둘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감정의 이름을, 이 시간의 무게를. 우리는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 안은 가장 편안했다. 집도 가족도 진심도 잃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거짓이 없었다. 나는 엄마였고 그는 딸의 남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아니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유정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퇴근 가방을 내려놓았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와인잔을 꺼내는 손길이 무척 익숙했고 잔에 담긴 붉은 액체는 창밖 어둠보다 더 짙게 번져 있었다. 조명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시간
그녀는 습관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옆집 베란다, 그곳에 문이 열려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다. 성진의 친구 철수. 이유 없이 마당에 나와 있는 시간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다.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정원수에 물을 주는 것도 전엔 안 하던 행동이었다. 유정은 창틀에 팔을 얹고 유리창을 반쯤 밀어내며 시선을 내려드렸다. 거기에 철수가 있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창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고 철수는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미소는 짧았고 대답은 느렸다. 오늘은 혼자 밥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유정 씨는 와인 드시네요. 네, 요즘은 이게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거든요. 혼자 마시는 와인이 맛있어요? 글쎄요, 적당히 쓸쓸해서 더 오래 남는 맛이에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이내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엔 설명되지 않는 정리가 서려 있었고 유정 역시 그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을 머금었다. 웃는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유정은 결혼 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근데 유정 씨, 저 오늘 낮에 이상한 생각 하나 했거든요. 어떤 건데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마음도 천천히 기울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유정은 와인잔을 들어 입을 축였고 창밖으로 뻗어나온 냉기보다 더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걸쳤다. 그리고 말없이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천천히 눈썹을 올리며 대꾸했다.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 얘기인 것 같네요. 철수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땅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유정의 창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지난 겨울 처음 이사 왔을 때의 인사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오래 머물렀다.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 대신 천천히 창문을 닫으며 뒷걸음질로 사라졌다. 하지만 철수는 아직도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미동도 없이. 그 밤 유정은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천천히 지우며 창백해진 입술을 바라봤다. 그리고 가만히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철수는 그 시각 베란다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며 담배를 하나 물었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한참 입에 물고만 있었다. 어둠은 짙었고 창 너머에서 새어나오던 조명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만 그가 느끼는 불빛은 아직도 유정의 눈동자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엔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유정은 예정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고 출근 준비에 예전보다 많은 시간을 들였다. 이유 없는 예쁨은 없었고 이유 있는 거리 두기엔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성진이 집을 나선 건 아침 7시 40분쯤이었다. 늘 그랬듯 말없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휴대폰을 한번 훑고는 다녀올게라는 짧은 말 하나를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다. 유정은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에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가 벗어나자마자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입을 적셨다. 그러나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세면대를 차지했고 화장대 앞에 앉은 시간도 조금 길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핑크빛 립스틱을 꺼냈다가 다시 넣고 붉은 톤을 가볍게 입술에 얹은 다음 유정은 거울을 바라봤다. 어쩌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조금 무리라고도 느꼈다. 그 시간 옆집 철수는 대문 앞에 세워둔 SUV에 손세차를 한다는 명목으로 천천히 천을 쓸고 있었다. 사실 아침 햇살도 좋고 바람도 약간 불고 있어 손세차를 하기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는 그날만큼은 차가 그렇게 더럽다고 느꼈다. 철수는 유정이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환기를 위해 열어두는 작은 창문,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보일 듯 말 듯한 그녀의 움직임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건 그녀가 아직 집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조금 늦게 마당으로 나가면서도 유정의 시야에 스며드는 각도를 잊지 않았다. 유정은 머리칼을 틀어 올려 묶으며 거실 커튼을 살짝 걷었다. 그 순간 철수와 눈이 마주쳤다. 말없이 웃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인사하자 유정도 마치 준비해둔 듯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날씨 참 좋네요. 유정이 먼저 창을 살짝 열고 말을 걸었다.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날엔 그냥 일 안 가고 마당에 앉아 있고 싶네요. 철수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해보세요. 누구도 말릴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나 핑계가 좀 필요해서요. 지금 같은 눈빛이라든지 그런 거요. 그 말에 유정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철수는 천을 내려놓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고 유정은 창문을 닫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향기가 퍼져나왔고 철수는 그 향기가 그날만의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런데 말이죠. 유정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사람 참 웃기죠. 아침마다 같은 동선인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져요. 같은 시간, 같은 창문인데 아마도 오늘은 내가 조금 더 오래 쳐다봤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당신이 조금 더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거나.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은 닫히지 않았고 철수의 몸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 평범한 아침이 그렇게 멈춰 있었다. 어떤 대답도 어떤 결론도 없이. 거실의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유정은 손에 쥔 와인잔을 조용히 기울이며 창문 너머로 고요한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진이 출장을 떠난 지 이틀째. 문자를 보냈다는 확인은 떴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은 건 아침 인사 이후가 마지막이었다. 이상하게 그 사실이 안도감으로 번졌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툭 던져두고 그녀는 소파에 몸을 묻었다. 단정히 말아 올린 머리를 느슨히 풀고 눈가의 화장을 가볍게 고치며 다시 잔을 들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유정은 짧게 숨을 들이켰고 곧장 일어났다. 미리 보내둔 위치를 따라 도착한 철수였다. 문을 열자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유정은 조용히 뒤돌아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긴장은 와인의 향으로 빠르게 씻겨나갔다. 테이블 위엔 그녀가 준비해둔 안주와 반쯤 비워낸 병이 있었다. 철수는 그 앞에 앉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유정도 따라 웃었다. 와인 좋아하세요? 평소엔 별로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그의 말에 유정은 의미 없이 잔을 흔들었다. 서로의 눈은 잔 너머에서 마주쳤고 어색하지 않게 엇갈리기도 했다.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셋이 되며 대화는 짧고 간결하게 이어졌다. 철수는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유정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침묵이 둘 사이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갔다. 손등이 닿은 건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 잔을 들어 올리다 서로의 손이 스치자 유정은 잠시 멈칫했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을 조금 더 내밀며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유정은 잔을 내려놓고 숨을 한 번 고르듯 눈을 감았다. 철수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그들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처음엔 가볍게 맞닿았지만 이내 철수의 손이 유정의 뺨을 감싸며 입맞춤은 깊어졌다. 유정 씨, 이건 우리가 말하지 마요. 그냥 지금은 말하지 마요. 그녀의 속삭임에 철수는 눈을 감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허공이 아니었다. 철수의 손이 유정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끌어당겼고 유정은 그 품에 안긴 채 스스로를 더 내밀었다. 긴장과 흥분,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입맞춤은 오래 지속되었고 둘은 거실의 조명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숨소리와 체온으로 서로를 느꼈다. 그날 밤 유정은 처음으로 결혼 생활 이후 스스로를 여자로 느꼈다. 남편 성진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의무와 예의로 채워져 있었고 감정은 점차 무뎌졌으며 육체는 오래전부터 외면되어 왔다. 철수는 그런 그녀의 결핍을 눈빛으로 읽었고 손끝으로 위로했다. 밤은 깊어가고 시계의 초침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입맞춤이 멈춘 후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거칠었고 손끝은 쉬이 멈추지 못했다. 유정은 철수의 셔츠 단추를 풀며 작게 말했다. 이 순간이 나중에 다 후회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좋아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그의 손이 유정의 등을 더 끌어안았고 그날의 밤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성진이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유정은 주방에서 조용히 칼질을 하고 있었다. 도마 위에 놓인 양파는 고르게 잘려 있었고 냄비에선
국물이 은근한 온도로 끓고 있었다. 성진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다. 오늘은 생각보다 일이 길었네. 유정아, 뭐 도와줄 건 없어. 유정은 잠깐 고개를 들더니 익숙한 미소로 대답했다. 됐어. 당신 앉아. 곧 완성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어젯밤의 흔적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오랜 주부처럼 능숙했고 말투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성진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별다른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둘 사이엔 아무런 질문도 대답도 필요하지 않은 평온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시각 옆집 철수는 거실 커튼을 살짝 걷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그는 손에 머그잔을 들고 창가에 기대어 섰다. 창밖에선 유정의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춰왔고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철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명확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만족에 가까웠고 무엇보다 여운이 짙었다. 유정은 식사를 마친 뒤 혼자 욕실 앞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조명이 비치는 거울 속 립스틱 자국은 선명했고 그녀는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입술을 훑기 시작했다.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입꼬리는 희미하게 올라갔다. 무언가를 지우는 동작 속에선 오히려 남겨두고 싶은 표정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 어땠어? 성진이 거실에서 묻자 유정은 거울을 본 채로 대답했다. 바빴지 뭐. 당신은? 뭐, 늘 그렇지. 이번 출장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다음 주는 좀 한가할지도 모르겠네. 유정은 립스틱 자국을 다 지운 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봤던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와 밥을 먹는 그런 장면. 성진은 그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딘가 그 말투 속에 섬세한 감정이 숨어 있음을 느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소파에 몸을 기대었고 유정은 다시 거울을 바라보며 속눈썹을 몇 번 깜빡였다. 그리고 그 순간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정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성진은 지방 출장을 떠났고 딸은 친구들과 외박을 했다. 집안은 고요했고 유정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나가고 싶어요. 집 말고 다른 데서요. 철수는 잠깐의 침묵 끝에 웃었다. 그 웃음 안에 무수한 가능성과 상상, 그리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욕망이 섞여 있었기에 그는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고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유정이 보내준 주소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 끝 허름한 간판이 달린 여관이었다. 고요한 듯 기묘한 분위기의 그 건물은 오늘 밤 두 사람의 비밀이 누워 잠들 공간이 되었다. 유정은 먼저 도착해 있었다. 트렌치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철수를 보자 조용히 일어났고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둘 사이엔 대사가 필요 없었다. 이미 마음은 몸은 너무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 있었기에 여관방 문이 닫히고 문고리의 사각거림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모든 건 빠르게 무너졌다. 유정은 젖은 코트를 벗고 안에 입고 있던 블라우스가 축축하게 몸에 붙어 있었다. 철수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그녀는 웃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미쳤지. 나도 알아. 그런데 좋아. 이러는 내가 이상하지도 않아. 철수는 다가가며 블라우스의 단추 하나를 천천히 풀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유정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떨림이 방 안의 공기까지 바꿔놓았다. 외투가 바닥에 떨어지고 젖은 셔츠가 벗겨지고 피부가 맞닿는 순간 유정은 철수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숨을 삼켰다. 아까 당신 생각만 하면서 화장했어. 나 이런 여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선명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철수는 말없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침대 위로 함께 넘어졌다. 이불은 이미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 베개는 굳이 정돈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고 손은 허벅지와 등을 지나며 마음보다 솔직한 움직임을 따라갔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 밖의 어둠은
그들의 열기를 가릴 힘조차 없었다. 유정은 철수의 품에 안겨 낮게 웃었다. 나 이제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까지 와버렸는데. 철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답했다. 지금은 돌아가지 마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뭐가 되든 지금만은 그냥 당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방 안은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고 땀과 향수, 젖은 옷의 흔적이 뒤섞인 공기는 어떤 거짓도 품지 않았다. 여관의 천장은 낮았고 방은 작았지만 그날 밤 유정과 철수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툭툭 떨어졌고 그 소리가 마치 현실을 끊어주는 신호처럼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입맞춤은 더 깊어졌고 이불 속에서 마지막 선은 확실히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넘어버렸다. 퇴근한 성진이 서재에 앉아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유정의 카드 사용 내역을 열어보게 된 건 단순한 습관이었다. 그는 가끔 아내가 쓴 내역을 보며 생일이나 기념일 힌트를 얻곤 했다. 그런데 이번엔 목록 맨 위에 더글래스 호텔이라는 익숙치 않은 이름이 걸렸다. 위치는 도심 외곽, 유정의 친구들이 주로 만나는 카페 거리와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성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호텔, 입으로 뱉어본 말은 의외로 낯설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조용히 검색창에 더글래스 호텔을 입력했다. 커플 패키지, 호캉스, 2인 조식 제공이라는 문구가 이어지는 사이트를 바라보다 이내 창을 닫았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가라앉고 있었고 부엌에선 유정이 마른 접시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성진은 뒤에서 조심스레 불렀다. 유정은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돌아보며 왜? 하고 되물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이 호텔 갔었어? 성진이 폰 화면을 건넸고 유정은 짧게 시선을 스친 뒤 이내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 민지랑 하루 쉬어 갔어. 애 새 키우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잠깐 바람 쐬려고. 그래. 성진은 더 묻지 않았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가엔 아무 기색도 남지 않은 표정이었다. 유정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다시 물었다. 왜? 의심이라도 해. 설마 호텔 간 거 하나로 뭐라도 상상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성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안쪽으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냉장고를 열었다. 그날 밤 유정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들었다. 철수의 번호를 누르고는 망설임 없이 연결했다. 호텔 얘기 성진이 들었어. 뭐라고? 그냥 봤더라고. 카드 내역. 전화기 너머에서 철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TV 볼륨을 줄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낮게 읊조리는 숨소리만 이어졌다. 이제 좀 위험해졌는데. 우리. 유정은 웃었다. 웃음이 나서가 아니라 그 말이 참 무책임하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위험하단 말, 지금 처음이네. 그동안은 왜 안 했어? 그땐 내가 원했으니까. 철수의 말은 짧고 무뎠고 유정은 그 말 끝에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정리할게. 먼저 정리해야 할 건 나니까. 정리. 유정은 되묻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 철수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의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정은 그걸 바란 적 없었다. 감정은 감정대로, 상황은 상황대로 흐르게 두고 싶었고 마음을 접을 생각도 정리할 계획도 없었다. 너 나 버릴 거야? 유정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지만 이내 단단해졌다. 지금 이쯤에서 끊어지면 난 진짜 망가질지도 몰라.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어. 그럼 생각해. 이건 단순한 불장난 아니야. 적어도 난 널 그렇게 안 봤거든. 전화는 조용히 끊겼고 유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위험해진 건 너야, 철수. 방 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커튼은 꼭 닫혀 있었다. 시간은 밤 10시가 조금 넘었고 철수의 방문 앞엔 유정이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었다. 문은 미세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철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유정은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말로는 다 못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한 발 한 발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 눈빛은 지난주 여관에서 봤던 그 눈빛과는 달랐다. 갈망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미련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심. 그녀는 철수의 셔츠 깃을 잡고 숨을 들이마셨다. 철수는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유정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들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 입맞춤은 조용했지만 길었고 차분했지만 맹렬했다. 철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유정의 허리를 감았고 유정은 그의 목덜미에 손을 얹은 채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그 입맞춤이 끝났을 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숨소리는 작게 끊기며 이어졌고 철수는 조용히 물었다. 이러다 우리 돌아갈 수 없을 텐데. 유정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묻으며 대답했다. 돌아갈 마음 있었으면 여기 안 왔지. 그 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의지였다. 옷은 서서히 바닥에 떨어졌고 침대 끝자락에서 둘의 몸은 하나처럼 엉겨붙었다. 이불 위로 얽힌 팔, 겹쳐진 다리, 손끝이 더듬은 흔적이 방금 전까지 이 방 안에 존재하던 침묵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철수는 그녀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처음이야. 내가 나한테 이만큼 다가온 게. 유정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숨을 몰아쉬며 철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더는 생각 안 할래. 후회도 계산도 그냥 지금만 있어줘.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을 마주했고 다시 입술이 겹쳐졌다. 벽시계가 짧은 진동을 울릴 때마다 방 안은 더 깊은 밤으로 내려갔다. 커튼 틈 사이로 지나가는 불빛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어지럽혔고 철수는 침대맡 베개를 잡은 채 눈을 감았다. 그때 유정이 낮게 말했다. 철수야, 이런 내가 무섭지 않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요하다가 허리를 살짝 일으키며 대답했다. 무섭긴 해. 근데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유정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 흔들렸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빛은 허물어졌다. 철수는 그런 유정을 보며 천천히 그녀의 뺨에 손을 얹었다. 지금 가장 솔직해 보여. 내가 솔직한 건 너 앞에서뿐이야. 성진 앞에선 그냥 착한 아내처럼 굴었지. 근데 왜 너한텐 그렇게 안 돼. 감춰지질 않아. 더럽게 솔직해져. 자꾸 보여주고 싶어져. 그 말에 철수는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감정보다 몸이 솔직했다. 그날 밤 어떤 고백도 어떤 약속도 없이 둘은 이불 속에서 끝없이 말을 대신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이불은 단 한 번도 가지런히 덮인 적이 없었다. 거실의 스탠드 조명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고 유정은 서둘러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소매를 털 때마다 퍼지는 향기, 익숙하지 않은 그 냄새가 공간에 흩날렸다. 성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TV 리모컨을 들고 있었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셔츠 가까이 코를 가져갔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숨을 들이쉰다. 말없이 하지만 놓치지 않는 눈빛으로. 향수 바꿔봤어. 어때? 유정은 손목을 가볍게 스치며 말했고 그 말투엔 가볍게 튕기 듯한 농담조가 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하게 피하고 있었다. 성진은 대답하지 않고 리모컨을 내려놓은 뒤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그러나 이미 모든 걸 알아챈 사람처럼. 괜찮네. 그전 거보다 덜 독해서 좋아.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유정의 시선은 그에게 닿지 못했다. 이미 성진은 다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표정은 무표정보다 더 깊은 무심함을 품고 있었다. 유정은 손끝으로 셔츠 단추를 조심스레 정리하며 식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조용한 발소리, 어색하게 멈춘 공기. 무언가가 점점 들키고 있다는 감각이 그녀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철수는 유정의 집 근처 공원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둘은 차 안에서 커피를 나누며 앉아 있었고 라디오에선 낮게 재즈가 흘렀지만 감정은 고요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을 수 있을까? 철수가 먼저 말했다. 그의 눈은 유정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손등을 향해 있었고 말끝엔 묘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유정은 커피컵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 아직은 말 못해. 지금 성진이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졌어. 아마 이미 알아챘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그건 그녀가 아직도 어디까지가 괜찮은 선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들렸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근데 있잖아, 유정아. 지금 너랑 나, 이건 생각보다 더 오래 갈지도 몰라. 그러면 결국 둘 중 하나는 망가져야 끝나는 거잖아. 그 말에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이상하게도 맑았고 별 하나 없이 투명한 어둠이 도시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망가지는 거, 그건 내가 할게. 넌 그냥 있어줘. 아직은 그게 위로니까.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다시 움켜쥐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유정은 처음으로 그날 밤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은 슬픈 미소였으며 동시에 어쩌면 마지막 방어선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고 골목마다 간판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시간. 경철은 오랜만에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낡은 정육점 골목 앞에서 걸음을 멈춘 건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 두 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남자의 손이 여자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여자는 주변을 힐끔거리다가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린 그 여자의 얼굴. 맞았다. 유정이었다. 그 순간 경철은 숨을 삼켰다.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도 눈앞의 장면이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박혀들고 있었다. 아니, 저게 진짜 유정이야. 경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갈등은 단 몇 초였지만 망설임은 그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화면을 켜고 카메라를 켜고 손이 떨려 초점이 흔들렸지만 결국 찰칵하고 셔터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다. 유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철수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호텔 로비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경철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손과 손, 허리와 허리, 그림자가 겹쳐진 그 장면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믿기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쥔 채 턱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눈을 감았다 떴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야, 이거 진짜 큰일인데. 경철은 중얼이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고 고개를 돌려 골목 반대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복잡했다.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수십 가지 경우의 수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퍼즐을 손에 쥐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경철은 혼자 술을 마셨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열었다 닫고 다시 열었다 닫고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철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철수야, 내일 시간 좀 될까? 얘기 좀 하자.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한참 동안 답이 오지 않자 그는 화면을 꺼버렸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불었고 잎이 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이걸 왜 내가 봐버렸을까? 하필 내가. 경철은 다시 한번 중얼이며 고개를 떨궜다. 누군가는 눈 감고 모른 척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경철에게서 온 메시지는 짧았다. 보내기 전에 10번은 고민했다. 미안하다. 그 말과 함께 도착한 한 장의 사진. 성진은 퇴근 후 씻지도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화면 속엔 낯선 호텔 앞 팔짱 낀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얼굴은 반쯤 가려졌지만 성진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유정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철수였다. 처음엔 터치도 하지 않은 채 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봤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숨을 들이쉬자 복부에 힘이 들어갔고
뱃속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듯한 감각이 시작됐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한참을 앉아 있었고 이내 휴대폰을 들어 다시 사진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던 집 안은 정적뿐이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손끝에 힘을 주는 순간 휴대폰은 거칠게 거실 바닥을 향해 날아갔다. 쾅 파손된 화면이 벽에 튀어부딪히는 순간 유정이 놀라며 달려나왔다. 왜 그래? 뭐야? 당신 왜 그래? 유정의 목소리는 놀람과 불안이 섞인 채 그러나 아직은 두려움이 아닌 방어였다. 성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였고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오직 눈빛만이 무섭게 흔들렸다. 그 눈빛은 확신이었다. 의심도 추측도 아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말 좀 해봐. 왜 나를 그렇게 유정은 침을 삼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평소와는 다르게 성진은 소리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유정을 압도했다. 마치 모든 단어들이 이미 의미를 잃어버린 듯 무의미해져 버린 이 밤의 공기 속에서 유정은 말을 할수록 더 불안해졌다. 당신, 나 의심해. 뭔가 오해한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당신은 내가 얼마나 유정이 말을 잇기 전에 성진이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경찰이 보냈어. 단 네 글자, 그러나 그 이름 하나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유정의 입술이 굳었다. 눈이 커졌다가 서서히 낮아졌고 손끝이 허공을 더듬다 내려앉았다. 거짓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변명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꺼내지 못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유정은 뭔가 더 붙잡아 보려는 듯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성진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성진아, 나 그냥 조금 헷갈렸던 거야. 요즘 당신 너무 바빴고 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럼 철수가 채워줬겠네. 단호하게 끊긴 대사였다. 그 말에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하지만 성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깨진 휴대폰 쪽을 바라봤다. 됐어. 오늘은 말 많이 하지 말자. 지금 내가 내 목소리까지 들으면 널 때릴까봐 겁난다. 그 말에 유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고 무릎이 풀린 듯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울음은 작았지만 진했고 울먹임보다 더 무서운 건 성진의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그 침묵이었다. 저녁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은근하게 퍼졌고 잘 구운 고등어가 식탁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물 두세 가지가 고요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성진은 말없이 밥을 푸고 조용히 아내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다. 유정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 묘한 긴장을 섞어 넣었다. 이 상황에서 평온한 척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너지는 쪽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된장찌개 맛있어 보여. 유정이 어색한 웃음과 함께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금세 녹아 사라졌고 아무런 반응도 되돌아오지 않았다. 성진은 조용히 밥을 씹고 있었고 고등어를 살짝 젓가락으로 집은 채 입으로 가져갔다. 그 동작은 너무도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침묵보다 더 큰 무언이 흐르고 있었다. 딸, 혜진은 두 사람 사이의 기류를 온몸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그녀는 씻지도 못한 채 식탁에 앉았고 그 짧은 시간에도 유정의 눈빛, 성진의 손놀림, 말없이 오가는 공기의 색깔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혜진이 조심스레 묻자 성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찬찬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곤 아주 짧게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아니, 그냥 밥 먹자. 그 말은 말 그대로 식사하자는 의미보단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유정은 목젖이 위로 움찔거리며 꿀꺽침을 삼켰고 두 손으로 밥그릇을 감싸 안았다. 도무지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수저를 놓는 순간 무언가 들통날 것 같아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 진짜 맛있네. 오늘은 무말린 거 넣었어. 유정이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만 웃음기는 이미 입술에서 맴돌다 이내 사라졌다. 성진은 반응 없이 밥만 씹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말은 너무도 명확했다. 내 입으로 말할 기회를 줄게. 오늘 밤까지만. 혜진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조용히 내려놨다. 그녀의 눈동자엔 묘한 의심과 답답함, 그리고 분노까지 번져 있었고, 유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날이 서 있었다. 엄마. 그 단 한마디가 칼날처럼 봉기를 갈랐다. 왜? 유정이 조심스레 되묻자 혜진은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웃어요? 아빠 앞에선 안 웃으면서. 그 말은 그 어떤 추웅보다 무서웠다. 유정은 손끝이 살짝 떨렸고 고개를 돌리며 물만 한 모금 마셨다. 요즘 그냥 그러려고 노력 중이야. 뭐든 괜찮은 척. 유정이 애써 대답했지만 그 말은 공허했고 혜진의 시선은 이미 식어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성진은 조용히 물을 마신 뒤 일어났다. 나 방에 먼저 들어갈게. 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곤 유정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방으로 향했다. 방문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에 유정은 움찔했고 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지금 엄마 모습 내가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 아니야. 무서워. 그 말을 남긴 채 혜진도 방으로 들어갔다. 식탁엔 식지 않은 반찬만 남았고 유정은 그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된장찌개의 국물을 살짝 떠올려 봤지만 그 맛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밤 성진은 침대에 누운 채 벽을 바라봤다. 내가 다 안다고 말할까? 아니면 내일 끝내버릴까? 눈을 감지 못한 채 그는 천천히 숨만 쉬었다. 차가운 분노는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성진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도 조용했고 슬리퍼를 끄는 소리조차 평소보다 덜 났다. 거실엔 여전히 유정이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은 하나같이 미처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가고 있었다. 유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젖은 눈으로 그 식탁을 바라보다 이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발끝에서 이상하리만큼 힘이 풀려 있었고 거실에서 방까지의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성진은 서랍장을 조용히 열고 한참을 들여다본 끝에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 전 둘이 나란히 주민센터를 찾아갔던 날 작성한 혼인신고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연필로 적힌 예비도장은 이미 번져 있었고 옆에 붙은 인감도장은 어색할 만큼 정갈했다. 성진은 그걸 한 장 한 장 꺼내더니 천천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라이터를 들었다. 당신 뭐해? 문을 열고 들어온 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불꽃을 켠 채 혼인신고서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종이는 바람 없이 천천히 말라가듯 타들어갔고 연기 한 줄이 조용히 올라왔다. 그거 왜 태우는 거야? 이젠 아무 의미 없지 않아? 마치 방금 전에 불태운 게 신고서가 아니라 자신인 것만 같았다. 그걸 지금 왜? 지금 아니면 언제겠어? 더 늦으면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성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유정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했다. 그 눈빛은 붉게 충혈되거나 눈물로 젖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피로와 분노는 더 깊었다. 넌 다 알고 있었지. 유정이 떨리는 입술로 겨우 내뱉은 질문이었다. 성진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없었지만 고개 끄덕임 하나로 모든 말이 전부였다. 언제부터? 그날. 짧은 답. 하지만 유정은 정확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날. 첫 와인을 함께 마셨던 밤, 철수의 출장이 시작되던 날, 성진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던 밤, 그날부터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유정의 무릎이 살짝 흔들렸다. 말하지 그랬어. 그렇게 다 알고 있었으면 말이라도 했어야지. 말했으면 멈췄을 거였어. 아니, 유정은 스스로도 그 말이 너무 잔인하다는 걸 알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도 말 안 한 거야. 넌 말로도 못 멈췄고 나는 말하면 더 망가질 것 같았거든. 성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정은 그의 팔을 잡으려다 그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다. 성진아, 나 미안해. 진심으로 너무 늦었지만
늦은 건 괜찮아. 이미 다 끝났으니까. 우리 사이는 이제 종이 한 장보다도 못한 거야. 그거 이제 확인시켜 주려고 한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성진은 등을 돌렸다. 유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무릎 아래로 힘이 빠졌고 손등을 허벅지에 얹은 채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창밖엔 바람 소리조차 없었고 집안을 떠도는 공기마저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밤 성진은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누웠고 유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혼인신고서를 태우던 그의 손끝이 떠올라 가슴 안쪽이 타는 듯이 아려왔다. 비 오는 날이었다. 기온은 낮지 않았지만 유정은 왠지 모르게 목 끝까지 스웨터를 끌어올리고 골목길을 걸었다. 새로 이사한 이 동네도 벌써 4개월째였고 평소처럼 마트에 들렀다 오는 길이었지만 그녀는 어딘가 익숙한 숨소리를 느꼈다. 기분 탓인가 싶어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오랜만에 보는 그 남자의 얼굴이 바로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그저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 발만 내디딘 채 그녀의 집 근처 낯선 듯 익숙한 그 거리에 조용히 서 있는 성진이었다. 유정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눈앞이 흐려지는 이유가 비 때문인지 갑작스럽게 밀려온 기억 때문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종이봉투를 꼭 쥐고 주춤했다. 그를 보자 처음 든 생각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주친 적 없다는 듯 등을 돌려야 한다고 마음은 외쳤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해 반걸음 더 다가섰고 눈은 그가 우산도 없이 서 있는 이유를 묻고 있었다. 성진은 유정이 자신을 인식한 걸 확인하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엔 누가 먼저 말을 건넬지에 대한 암묵적인 싸움이 짧게 이어졌고 결국 성진이 입을 열었다. 나 그냥 걷다 들은 거야. 뭐 우연히 말이야. 유정은 입꼬리를 아주 약하게 올리며 고개를 기울였다. 이 동네는 그런 우연이 잘 없지 않나? 내가 살아봐서 알아요. 성진은 작게 웃으며 눈을 마주했다. 그럼 운명이라 해야 할까? 사실은 내가 있는 거 알고 왔어. 연락할 용기는 안 나더라. 그 말에 유정은 괜히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습기 머금은 손끝이 차갑게 닿았고 성진의 눈은 그 작은 움직임조차 깊게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 길게 흘러가는 침묵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침묵 안에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들이 천천히 깃들었다. 잘 지냈어? 유정이 물었다. 그런데 그 말이 본인의 안부인지 그의 안부인지 혹은 둘 다에 대한 질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글쎄, 일은 계속했고 밥도 잘 먹었고 근데 이상하게 내 생각은 자꾸 나더라. 그 말이 끝나자 유정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던 양손에 힘이 들어갔다. 흘러내린 물방울 하나가 그녀의 턱 끝에 고였다가 떨어졌고 성진은 그 방울이 뺨에서 떨어진 눈물인지 이마에서 흘러내린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건데. 이젠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근데 난 아직 못 지났나 봐. 그래서 와봤어. 그냥 얼굴만 한 번이라도 보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정은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나지막이 말했다. 정리는 되지 않더라고. 아무리 밀어내도 이상하게 선명해지는 기억만 더 많아졌어. 성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오히려 더 깊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유정아, 나도 미쳤었고 널 망설이게 한 죄도 알아. 그래서 떠났던 거고 그 시간 동안 진짜 많이 생각했어. 그래서 돌아온 거야? 아니,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와봤어. 너 있는 곳으로. 한 번쯤은 내가 나를 다시 봐줄까 그 생각으로. 그 말에 유정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녀의 입 안에는 수천 마디 말이 있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였다. 그럼 가요. 이 동네엔 비 피할 때도 마땅치 않아요. 그 말에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어떤 손짓도 하지 않았지만 걸음은 맞춰졌다. 유정은 종이봉투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은 무릎 위 코트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었다. 성진은 가방도 없이 따라 걸으며 그녀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어느새 발걸음은 편해졌고
그들의 어깨 위로는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쩌면 이 걷는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둘 사이에 어떤 단어도 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카페에서 나와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잡히지 않은 거리감이 있었다. 유정은 작은 검정백을 오른손에 들고 걷고 있었고 성진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말없이 걸음을 맞췄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두 사람의 발자국이 뒤엉켜 오롯이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잠시 후 성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허공을 부르는 듯한 톤이었다. 그땐 진짜 다 미안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 그냥 널 보는 순간부터 좀 이상했어. 평소랑은 달랐고 내 감정이 좀. 유정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작게 고개만 끄덕였다. 눈은 앞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 그날들로 돌아갔다. 주방에서 건네던 시선, 베란다 너머 느껴졌던 눈빛, 그리고 가장 위험했던 그날의 침묵. 모든 장면들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 이 대화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도 보고 싶더라. 성진이 덧붙였다. 그날 이후에도 계속. 많이 참았고 그냥 잊히길 바랐는데 안 되더라. 유정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숨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 왜 지금이에요? 왜 이제 와서? 질문이었지만 대답을 바라는 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정답이 없는 감정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이고 있었고 그 허우적거림이 익숙해지려는 순간 성진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어. 다 망가졌는데 내가 뭘 말한다고 무슨 소용일까 싶었지. 근데 지금은 뭐랄까 그냥 진심이라도 한 번쯤은 전하고 싶더라. 성진의 말이 끝난 순간 유정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는 이해와 피로 그리고 아주 작은 용서가 엉켜 있는 듯 보였다. 둘은 그 뒤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의외로 편했고 걷는 속도는 자연스럽게 맞춰졌으며 팔은 닿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틈에선가 나란히 서 있었다. 유정은 가방을 손에서 어깨를 넘기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지나갔고 그 바람에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엇갈렸다. 성진은 한 걸음 앞서 걷다가 잠시 뒤돌아 유정을 바라봤다. 같이 걷는 것도 나쁘진 않네. 유정은 짧게 웃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그 미소는 오래전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지우며 지었던 미소와는 다른 것이었다. 부끄럽고 낯설고 그래서 오히려 진심에 가까운 그런 미소. 그들은 손을 잡지 않았다. 잡을 수 없었고 잡아선 안 됐고 서로 그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걷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어느 순간 유정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참 이상한 사람이었죠. 아니, 지금도 이상한 사람들인가 봐요. 그럼에도 같이 걷고 있잖아. 성진의 그 말은 어떤 설명보다 솔직했고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카페에서의 재회, 골목 끝의 산책, 그리고 다가온 며칠이 흐른 후였다. 유정은 여전히 자취방처럼 작고 조용한 집에서 혼자 지냈고 성진은 그 근처 원룸 건물 3층에 방을 얻었다. 누가 먼저 옮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익숙하게 서로의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고 앉는 일이 늘어났다. 어느 늦은 저녁 성진은 컵라면 2개를 들고 유정의 집에 들렀다. 유정은 별말 없이 현관을 열었고 성진은 짐을 내려놓으며 편하게 말했다. 오늘도 편의점 라면이야. 그래도 내가 끓이면 더 맛있더라. 유정은 미소 지으며 물을 올렸고 라면이 익어가는 동안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스쳤고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부엌 조명 아래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익숙한 듯 낯선 듯 익숙한 풍경이었다. 너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 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시 가족이 되자는 말은 못하겠어. 솔직히 그럴 자신은 없거든. 근데 곁은 될 수 있지 않나.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는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없었고 방 안에는 라면, 국물이 끓는 소리와 창밖에서 날아든 자동차 경적음이 어울려 조용한 침묵을 만들었다. 그러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말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나 그땐 왜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으려 했는지 모르겠어. 뜨겁게, 격하게, 그렇게 아니면 사랑이 아닌 줄 알았거든. 이제는 알아? 성진이 물었다. 응. 조용히 옆에 있는 것도 어쩌면 더 어려운 사랑이란 거. 둘은 말없이 라면을 나눠 먹었다. 라면 국물은 식었고 김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뜨겁지 않아 좋았다. 성진은 수저를 내려놓고 유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넌 후회 안 해? 후회야. 매일 하지. 근데 그게 끝은 아니더라. 후회하고 나면 또 다른 하루가 오고 또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걷는 방향을 자꾸 보게 되더라. 그날 밤 둘은 별다른 결정도 없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함께 살기로 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약속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이 서로를 가볍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은 유정의 현관 앞에 조용히 도시락 하나를 놓아두었다. 그 위에 작은 메모지에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걷는다. 늦지 마. 유정은 도시락을 들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후련함도 있었고 여전히 아릿한 죄책감도 함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감정들마저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 집은 없고 이 가족도 없고 예전의 나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둘 곳은 생겼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이제야 비로소 숨 쉴 곳을 찾은 것 같다.